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13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저 너무 보고 싶으셨죠? 저도 이번 주말에 좀 유난하게 좀 우리 뉴스 인사이다 시청자 여러분들을 좀 보고 싶더라고요. 자, 오늘 방송 또 할 일이 많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뉴스픽 전해드리고, 그리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대담한 대담 이어가고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슬기로운 경제생활 이어가는데요. 오늘은 지금 현재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 민주당 의원들의 로테이션 순서 때문에 먼저 김용민 의원을 여기를 모시지는 못하고 전화 연결을 했다가요. 한 7시 55분경에 교체를 위해서 좀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한동인의 뉴스픽은 김용민 의원과의 대담이 끝난 다음에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김용민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이 나왔죠.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고요. 무죄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면소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실형 2년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번 판결 의미와 향후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TF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저기 소리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제가 좀 잘 들릴 것 같아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지금 로텐더홀에서 민주당 의원들께서 농성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 맞습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한 90여 분 정도의 의원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네. 그 철야 농성을 하고 있어요. 그 철야 농성은 무엇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네. 하나는 김건희 특검이고 하나는 이상민 파면이었습니다. 근데 이상민 파면은 저희 민주당과 이제 야권에서 탄핵을 의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라는 것으로 좀 집중하고 있죠. 그때 조를 짜가지고 이 민주당 의원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이제 농성을 네. 벌이시게 된 게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 탄핵안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요거 하는 거부터였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거의 그 한 일주일 전부터 좀 됐는데. 진행했죠. 예, 예. 예. 괜찮으세요? 하시기? 네. 여당에서 이제 야당으로 바뀐 게 체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인데요. 네. 저희야 그렇다 치지만 지금 이 정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분들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아니죠. 그렇죠. 자, 어쨌든 국회의원들 극한 직업이긴 한데 그래도 다 하고 싶어서 그냥 제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우리 여쭤볼 것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 재판장은 조병구 판사님이죠.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벌금 3억 원을 선고를 했는데요. 나머지 주요 가담자 5명에 대해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었고요. 무죄를 받은 전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하면서 면소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게 사실 국민적인 관심이 아주 큰 사안이었는데 네. 판결 결과에 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소시효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인정됐고 일부 인정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해서 양쪽 진영에서 서로 다른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한편으로는 가장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권오수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바람에 이거 특검해도 김건희 여사가 만약 유죄가 인정돼도 형량은 굉장히 낮은 것 아니냐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까지 만들어져서 재판부가 양쪽에 모두에게 하나씩 맞는 논리를 주고 만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용민 의원님도 변호사시지만 저도 네.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재판부가 양쪽의 균형치를 맞추려고 엄청 노력했다. 여기서 네. 말하는 균형치라고 하는 거는 일단 유죄는 주되 양형에서 봐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몇몇을 좀 빼주려고 하는 노력의 산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던데요. 네네. 일단 좀 뭐 차근차근히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고 먼저 권오수 씨에 대해서는 그 2,000원짜리 주가가 8,000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만들면 사실은 4배 이상 뛰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건데 시세 차익이 있었다라고 처음에 앞부분에서는 판결을 하더니 그 뒷부분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실패한 주가 조작이다, 실패한 시세 조종이다 이러면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자본시장을 잠식하는 나쁜 행동을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실형까지 선고해서 구치소에 혹은 교도소에 수감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판단을 내렸어요. 저는 이게 좀 솔직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양형 판단 부분이 좀 상당히 어색했죠. 네. 뭐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주가 조작 혹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네. 분위기에도 완전히 역행하는 판결이긴 한데 어쨌든간 보면은 그 권오수 회장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이유가 주가 조작의 동기다 이렇게 좀 보면서 시세 차익이 주된 목적은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가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 시세 차익도 2단계 주가 조작에서는 시세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데 사실 주가 조작 사건은 네. 그 이제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시세 차익을 많이 받느냐만 가지고 평가하지는 않고요. 그럼요. 손실을 얼마큼 회피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네. 양형 사유가 되고 그다음에 이 주가 조작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일반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지 시장 질서가 얼마큼 교란됐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거나 뭐 입증이 좀 덜 됐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그 봐주기 판결을 한 것이 아닐까 싶어서 매우 이상합니다. 특히 보면 2010년 12월쯤에 네. 그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그 굉장히 우호적인 기사가 하나가 나오고 그 뒤에 주가가 크게 팡 튀거든요. 네. 거의 유일한 뭐 기사였던 것 같은데 그게 보니까 주가 조작 흐름에서 네. 그 흐름에서 그렇게 만들어낸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그 기사도 그렇게 의미 있는 기사는 아니었어요. 보면 뭐 MOU 하나 체결했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인데 그 뒤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일반적인 주가 조작과 크게 다르지 않는 방식들이고 패턴인데 유독 이 사건에서만 너무 봐주게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변호사 하면서 주가 조작 사건 했는데 네. 실형 선고 안 하는 예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요. 예. 저는 좀 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자,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게 되면은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 중에서 시세 조정 같은 걸 한 경우에는 하지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자본시장법 176조에 나와 있습니다. 시세 조정 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상장 증권 또는 장내 파생 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이나 장내 파생 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미리 짜고 매도하는 행위,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또 내지는 증권 또는 장내 파생 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권리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즉 실제는 거래가 없으면서 가짜로 거짓으로 매매를 꾸며내는 행위, 이런 걸 걸리게 되어 있고, 이러한 행위, 1호부터 3호까지 이런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도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이득을 벌었는지 뭐 손을 입었는지는 이 법 규에 위반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데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 혹은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변호사님, 그 의원님 보시기에 네.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 권오수나 이런 사람들에서 집행유예 내려주고 한 것들이 좀 타당하다 혹은 내지는 뭐 잘된 양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 동의하기 좀 어려운 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일반 다른 사건에서도 이 정도 사안이라면은 당연히 실형이 선고됐을 만한 사안인데 특이하게 그렇죠. 경영상의 이유로 주가를 조작했다라고 하면서 봐주거든요. 네. 경영상의 이유로 주가 조작했으면 더 나쁜 거죠. 진짜 나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저기 주가 조작을 처벌하고 하는 게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그 일반 투자자들한테 막대한 피해, 그러니까 우리가 산정하기 어려운 정도의 피해를 준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우리가 추구하는 시장 경제 질서, 자본주의 자체를 뿌리째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세 차익을 통해서 자기가 이득을 얻은 것도 매우 나쁜 범죄이지만 네. 자기 경영상의 이유로 투명하게 경영하지 않고 주가를 조작해서 자기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가 뭐 좋아 보이게 한다거나 이를 통해서 또 새로운 범죄가 이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네. 주가가 자꾸 올라가면 이걸 통해서 새로운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뭐 대출을 받거나 거래를 할 때 사기를 범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파생 범죄들이 생기기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로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것 역시 아주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사유인데 네. 이건 그냥 이득이 별로 없으니까 이 정도면 봐줄 수 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건 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가 되게 중요한데요. 양형의 이유로 시세 차익 추구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성공하지 못한 시세 조정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구속은 시키지 않겠다. 이런 말이 저는 솔직히 너무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다면은 시도는 하되 손해 보거나 크게 돈을 벌지 못하면 이거는 처벌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뜻으로 국민들에게 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재판부로서 네. 할 수 있는 말인지 저는 매우 상식적이지 않고 더 중요한 건 이 시세 조정이나 주가 조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손실 회피 개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손실 볼 것을 이런 주가 조작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줄였다. 이러면 이런 것도 역시 하나의 그 주가 조작 패턴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시세 차익을 추구했냐 안 추구했냐 이걸 가지고서 너를 감옥에 넣겠다 안 넣겠다 이걸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이 났을까요? 이제 뭐 추측컨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논란이 네. 이제 증폭될 수 있는 사안들인데 공소시효는 남아 있다라고 판단해주면서 대신에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에 힘을 좀 빼기 위해서 양형을 상당히 낮춘 것 아닐까, 양쪽의 눈치를 다 본 것 아닐까라는 뭐 그런 정도의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죠. 네. 그동안의 법원의 판결들이 보면 이런 국민적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좀 논란이 되거나 하는 사건들에 있어서는 네. 이렇게 일도 양단으로 딱 명확하게 판결을 하지 않고 양쪽에게 다 비판을 받거나 혹은 양쪽이 다 논거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주는 판결들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경험상. 네네. 예, 그래서 이번 판결도 약간 그렇게 가운데 서 있는 게 아닐까, 기계적 중립을 맞추려고 했던 것 아닐까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고요. 네. 사실 최근에 법원의 판결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정말 많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이 판결 같은 중요한 판결 하나하나가 법원이 우리는 정말 독립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결기 있는 제대로 된 판결이 좀 나왔으면 했는데 여전히 좀 눈치를 본 것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남는 판결이라서 많이 아쉽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소시효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재판부는 이 두 가지 주가 조작이 있었던 시기를 나눠가지고 첫 번째 시기하고 두 번째 시기는 독립적이다라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검찰은 첫 번째나 두 번째나 다 똑같이 하나의 범위를 가지고 하나의 회사에 대해서 주가를 부양시키려고 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그 앞전에 있었던,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1회전 때의 주가 조작은 이미 끝났다, 공소시효는. 다만 2회전 때부터는 2회전 때 시도되었던 여러 가지 주가 조작 행위는 하나의 포괄일죄로 보겠다. 이제 이렇게 봤어요. 이게 바로 그 말씀하신 타협이나 이런 거하고 좀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 부부가 인정했던 거는 1회전 때 들어갔었을 때 자기가 뭣도 모르고 남에게 맡겨놨다가 이것을 뭐 도로 이익도 못 보고 그래서 뺏어놨다 이런 얘기였는데요. 두 번째 시대는 본인들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문제는 이 시기에 엄청난 수익이 났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봐라 2010년 10월 요 타임에 있는 이 두 번째 시기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가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살아있고 이렇게 되면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하겠지만 과연 그렇게 그냥 안일하게 그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번에 나온 판결은 양형이 전부 다 제가 봤을 땐 다 그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그냥 항소 안 할 가능성이 사실 매우 높아지고, 만약에 여기에 검사마저 부응해서 항소를 다 안 해버리면 판결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공소시효도 다시 정지됐던 게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봤자 1년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1년 남는 다음에 이 대통령 부부가 아직까지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시효 다 보내주고 끝내주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함정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이 사건을 쭉 끌고 가는 상황에서는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계속 고려하고 네. 뭐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한편으로 저는 이제 판결과 관련해서는 좀 그러니까 좀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포괄일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지금 재판부는 주포를 기준으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작전을 실행하는 주도 세력이 누구냐를 가지고 나눠줬는데, 이게 그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사건이기 때문에 주포를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실제 진짜 주범인 권오수를 중심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권오수가 가장 핵심인 권오수를 기준으로는 1단계, 2단계, 1차, 2차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이 네. 주가 조작을 하겠다라는 단일하고 계속되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포괄일죄를 보는 게 충분히 가능하고 그랬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인위적으로 나눈 게 아닐까 싶어서 그 부분 먼저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좀 다시 정리가 돼줘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이런 사안에서 일반적인 경우에 당연히 항소를 하는데 항소를 할지 안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2010년 이제 10월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했던 범행에 대해서는 포괄일죄로 봤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판결에 의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살아있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과연 공범이 맞느냐? 앞에 1단계, 그러니까 1차에서는 이정필 씨가 이제 주포였던 네. 범행에 있어서는 녹취록 같은 게 등장했기 때문에 공모관계가 굉장히 명확해 보이는 것들이 나왔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네. 그런데 이 뒤에 2차에서는 그런 명확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증거들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세모로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희가 판결을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공모 여부 가능성 이런 것들을 판단할 요소들을 더 많이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그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는 좀 관여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래서 대통령 부부도 인정했던 그 시기에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아예 그냥 딱 정리를 해줘 버렸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관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공소시효를 남겨둠으로써 이쪽의 수사가 계속 진행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희망을 준 듯한 그런 판결을 교묘하게 해놨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부인이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를 사실은 그래서 이 검사가 재판 도중에 여러 번 증인 신문할 때에 그 구체적인 행위 내역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증인 그 신문상에 넣어가지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렇다면 대통령 부인이 저렇게 관여했다라는 게 너무 드러났으므로 이번에 판결문에 대통령 부인에 대한 얘기를 써주고 혹은 어떤 공동의 행위가 있었다는 정도를 써주면 대통령 부인도 공범이라는 게 확실히 하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이 부인에 대해서 나중에 뭘 하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단계와 2단계를 나눠가지고 1단계는 아예 X 쳐버리고 2단계에서는 까리까리하게 만들어놔가지고 과연 이게 어쩌라는 건지 아주 절묘하더라고요. 네.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김건희 여사의 공범 가능성을 이런 그 판결문에 언급조차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로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판결문의 이제 범죄 일람표에서 네. 그 김건희 계좌가 어느 정도 이제 사용됐다라고 인정됐는지를 먼저 좀 판별해내는 게 중요한데 아직 그 판결문이 완전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그 디자인 업체 대표 손아무개 씨가 실제 이 김건희 여사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주장하는 바와 똑같이 자기는 그냥 전주였다, 내지는 통장만 빌려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근데 결국 그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2심에서 김건희 여사가 뭐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혹은 공범이다라고 주장해서 한다 하더라도 손아무개 씨하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재판이 되더라도 너는 무죄다라는 거를 일부러 알려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개인적으로 들어요. 어떻게 봐요? 네,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실은 뭐 이거 무죄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동안의 재판 과정이나 드러난 상황 보면은 여전히 그러니까 공범 가능성이 여전히 훨씬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1차랑 2차 주가 조작에서 그 동원된 계좌주가 한 90명, 91명 이 정도 되는데 1, 2차 주가 조작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모두 김건희 계좌를 여사밖에 빌려준 없죠. 사람은 네. 유일자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1차 주가 조작에서 보면은 이제 이정표 씨가 주포로 있었던 그때 보면은 그때 발견된 뭐 녹음 파일이나 여러 가지들을 고려하면 1차에서는 공범으로 관여한 게 거의 명확해 보이거든요. 네. 그랬던 사람이 2차에서 또 수익을 냈는데 2차에서 갑자기 나는 몰라라고 빠졌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어색하다. 네, 네. 네. 한번 뭐 고기를 먹어본 사람이 또 고기를 먹고 싶어 하는 것처럼 네. 이게 당연히 그렇게 2차에서도 충분히 관여했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그리고 또 네. 하나는 이렇게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서 사무실에서 김건희 파일이라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실제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관여했던 계좌로 별도로 관리했던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또 의심을 해볼 수 있죠. 네. 게다가 보면은 최은순 장모 이제 최은순 씨 같은 경우에는 네. 그 2차 주가 조작 그 무렵에 내부 정보 취득해서 대량으로 매도 주문 냈던 그런 그 사실들이 또 확인이 된 것들이 녹취 파일이 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전혀 몰랐다. 단순히 계좌만 빌려줬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색해진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소심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정의당에서는 김건희 특검은 좀 신중하게 해보자 뭐 이런 얘기이고 민주당에서는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이게 네. 되겠습니까? 뭐 이제 그거는 이제 당 지도부와 원내 대표단이 잘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책 공조나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정의당 지지자의 한 80% 이상도 김건희 특검 찬성한다. 네, 맞아요. 라는 여론조사가 있었다라고 좀 본 것 같아요. 뭐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정의당도 결국에는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쪽은 대장동 특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쌍특검도 하자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어서 네. 정책 공조는 가능할 것으로 정책 공조하고 180명 이상 모아서 패스트트랙 한번 붙여보자. 예. 이런 쪽인 것 네네. 같아요. 죄송한데 시간이 좀 모자라긴 한데 제가 2개만 더 여쭤보고 끝내도 되겠습니까? 아, 네네. 네. 그 지난번에 그 곽상도 전 의원 아들 50억 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제 무죄가 나온 다음에 아주 후폭풍이 거세고 있습니다. 이 50억 무죄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좀 타당성이 없고 아들한테 돈 달라, 아들을 통해서 돈 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도 그냥 무죄가 나와버리고 제3자 뇌물죄는 적용도 안 시켰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대장동 관련 재판에서 나오는 뭐 누굴 통해서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주장 같은 것들이 사실은 좀 말이 안 되게 돼버렸거든요. 이거는 이런 상황이 된다면 민주당은 또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까? 달라진다라기보다 사실 그 곽상도 재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다 지금 비판하고 있고 네. 국민들의 공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동안 당내에서 뭐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으로 수사받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그 비판적인 시각, 소위 말하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임을 전제로 뭔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전제로 정치적인 발언을 했던 분들도 네. 이 판결을 보고서 지금 주춤하고 이런 상황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의미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네. 비판을 또 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그런 분위기는 조금 바뀐 것 같긴 한데
그러나 그거는 지금 너무 이제 국민적인 비판과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일부 잠깐 뭐 한 발 물러선 게 아닐까 싶고 여전히 당내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긴 있죠. 근데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 3번이나 나갔고 대장동 관련해서는 2번째 나갔는데 가서 이 진술서 미리 작성해 놓은 그런 질의서 혹은 답변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200줄 넘는 진술서를 제시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막 묵비권 행사한다는 식으로 자꾸 언론 플레이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나더니 이번에는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더 부르릴 일은 없겠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흘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청구가 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영장은 저는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영장 청구할 것이다라고. 무조건. 명분이 뭐예요? 이 사건 수사 자체가 정치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 체포동의안 부결시킬 것을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무조건 청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는 총선 때까지 계속 뭐 문제 제기하면서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그림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예상 때문에 무조건 청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분 없어도 명분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인멸 얘기하고 있는데 증거인멸도 이제 진술 태도가 뭐 이제 자꾸 숨긴다, 진술을 거부했다, 뭐 이런 걸로 지금 증거인멸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이죠. 예, 헌법상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에 걸리기 때문에 진술 거부권 행사하는 것으로 불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검찰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주 위헌적인 발상이고 매우 나쁜 동기,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 아니고서 설명이 안 될 정도 수준의 지금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하여튼 그래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당에서 이거를 당론으로 정할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네. 뭐 상당수의 의원들이 특히 이번에 이상민 탄핵 했던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의원들이 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당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공감대들은 상당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뭐 때로는 언론에서 뭐 인터뷰를 뭐 비판적인 인터뷰를 하는 분들조차도 네. 중요한 순간에 당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또 동의를 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제 생각에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뭐 하고 체포동의안은 안 하겠지만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그렇죠. 뭐 영장 청구 이런 거는 좀 너무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여서 좀 솔직히 네. 제대로 사법부가 바로 선다면 이거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한다는 건 좀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데 또 변수가 많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안철수 후보하고 지금 김기현 의원을 둘러싸고 지금 여당의 전당대회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아는 연대 얘기했다가 아니다, 나 유난연대 얘기했다 이렇게 좀 유치하게 자신의 발언을 수정하는 것도 있었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너 입 좀 다물어라. 입만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런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협박성의 말에 막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러고 나니까 안철수 의원이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쓰잘데기 없는 챗 GPT 얘기 이런 거나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무슨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제일 여당의 전당대회인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김기현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그러니까 미래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면 탄핵의 문제가 안 나올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취지는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이런데도 대통령실에서는 아무 말도 반응을 안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 거니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그래서 뭐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차라리 그냥 네. 그 당대표를 대통령실에서 임명하는 게 맞다. 이게 뭐하러 선거하는지 모르겠다 싶을 네. 정도로 막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건 정말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가치를 흔들어대는 거고 정당 민주주의를 사실 부정하는 행동이에요. 예전에 네네. 그 전두환 그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에는 그 당대표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 총재도 같이 겸임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2인자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 다음 네. 대통령 후보를 누구를 뽑을 것인가를 뭐 저기 청와대에서 비밀 문서로 만들었던 게 나중에 확인이 된 게 이제 그렇죠. 막
마치 그런 것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뭐 좀 말 잘 듣고 그다지 이렇게 유명하지 않고 자기 고집이 세지 않고 뭐 어떤 이런 그렇죠. 사람들 입문평을 해놓고 이런 사람으로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을 계속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뭐 네. 이런 식의 문건을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보면 딱 그 꼴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번 공천에서 윤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말 잘 듣는 사람. 근데 윤심이 밀어주지 않으면 절대 당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해보겠다.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고, 그걸 위해서 공천 룰까지,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 룰까지 바꾸고 모든 것을 다 맞춰가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보기 어렵죠.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헌법상 그 정당이 민주질서에 위배되면 정당 해산 사유까지 가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정도의 그 비민주적인 정당은 아주 위험하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포인트 잡는 건 사실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일반적인 거고, 김기현 의원의 입을 통해서 탄핵이란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탄핵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어떻게 지금 윤 대통령이 제일 밀고 있는 나머지 다 죽여주고 있는 그 후보에게서 나왔냐. 이 얘기는 결국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자기가 당내에서 입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탄핵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봐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예, 이게 총선이 네. 가까워질수록 당내에서 반윤 연대가 자리를 그렇죠. 잡을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쪽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직접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 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뉴스픽에 한동희 기자 모실 텐데요. 네, 벌써 와 있습니다. 네. 한동희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한 기자 바로 옆에 앉혀놓고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한 기자 얼굴을 안 잡아주네요. 우리 PD님께서. 네. 자, 우선 한 기자, 오늘 우리들이 알려줘야 될 뉴스픽 네. 준비되어 있는 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정의당이 재창당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재창당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또 원내 의석 6석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이 지금 재창당을 할 때 새로운 진보적인 가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재창당 추진위원회는 당명 변경과 강령, 당원 당규 등 개정 등을 이제 작업을 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정의당이 저번에부터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네. 예, 총당원 투표도 했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기조를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확인했고, 네. 뭐 여러 가지 노력은 했지만, 사실 그 결과를 일반 국민이나 지지자들이나 중도층에서 받아들이거나 체감하기가 좀 사실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재창당 추진위원회를 발족해서 본격적으로 재창당 작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네. 문제는 내부적으로 특별히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과연 이게 재창당이라는 게 무슨 어떠한 그 아젠다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재창당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매우 이게 의심스럽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특히 더 중요한 게 지금 이 뭐 재창당 전국 투어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좋지만 네. 특히 노동자나 이런 그 없는 사람 그러니까 힘없는 약자들을 대변해 왔다는 정의당에서 네. 현재 지금 대통령이나 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자나 소수 약자들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정책을 자기네 마음대로 힘으로 휘둘러가지고 말을 잘 듣게 만들고 좀 조용히 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도 네. 이런 시도들에 대해서 오히려 정의당이 앞에 나가가지고 본격적으로 투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목소리를 내줘야지 재창당 수준의 뭔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그런 재창당 얘기를 하냐는 거죠. 네, 지금도 좀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일단 총선을 앞두고 이제 의석을 얻기 위해서 재창당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고 1차 목표를 오는 9월까지 잡았는데 5월에도 노동정치 한마당을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이는 게 당 내부 조직을 끌어모으고 외부적으로는 노동과 녹색, 여성 등 본인 지금까지 해왔던 중심적인 의제들을 통합해서 이제 재창당 추진 수순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보세요. 추진위가 뭐 17개 시도당을 순회하면서 당원과 지지자를 만나고 5월에는 시민사회 그리고 노동계와 함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노동정치 한마당을 연다고 해요.
자, 노동정치 한마당은 지금 열 게 아니라 네. 지난번에 화물연대 그 노조들 그렇게까지 탄압하고 정부에서 괴롭히고 할 때 옆에서 힘을 실어주고 뭔가 도와주는 게 있었었는지 네. 대통령이 잘못한 것에 대해 지적하는 게 있었었는지 뭔가 대안을 제시한 게 있었었는지 이런 걸 들여다보면은 지금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게 좀 드러나잖아요. 게다가 네, 그렇습니다. 전장현 시위도 지금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이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당장 하는 얘기가 더불어민주당 제2중대 이것만 이거 벗어나겠다. 더 웃겨요. 이게 제일 나쁜 네, 상황이에요.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사실 전면 해체 주장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정의당 내에서도 지금 과연 지금 노동을 얘기했던 것이 과거의 노동인지 지금 세대들의 노동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고 그래서 당 안에서도 전면 해체 주장이 현재 나오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대장동 50억 클럽이니 뭐니 지금 산적해 있는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목소리 내지 않고 지금 한다는 얘기가 우리는 민주당의 제2중대가 아닙니다. 이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민주당 2중대 한 적도 없겠지만은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민주당 2중대 하기 싫으니까 국힘에 2중당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사실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취하면서 하는 말이 거대 양당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유, 제가 봤을 때는 이 돈 때문인 것 같아요. 대선 지방선거는 네, 선거 맞습니다. 패배에 따라서 당부채가 엄청나게 많은데 막 그래봤자 조족지혈입니다만은 이제 이 수준도 사실은 힘들죠. 근데 당원 수도 매우 당연히 줄어들겠죠. 지금 이 아젠다가 없고 계속해서 이상한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돈은 없고 적자는 계속 생기고 이거 돌려막기 하다가 망하게 되고 이러다 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겠죠. 그러려면 방법은 하나죠. 지지자를 늘리는 것이고 자신들의 아젠다를 국민들에게 딱 퍼뜨려가지고 나를 좀 따라오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하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지금 큰 그림을 못 보고 그냥 무조건 이러는 것 같고 제가 더 궁금한 건 이거예요. 대정당 클럽 특검 찬성하는 것까지 좋은데 네. 이번에 그러면 곽상도 의원 판결이나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판결에 대해서 오케이가 되냐는 거예요. 스스로가 납득이 안 간다면 특검으로 해라. 왜? 검찰이 제대로 수사 못하니까 이렇게 놔야 되잖아요. 근데 김건희 특검은 생각해 보겠다? 왜 생각해 봅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거나 이유를 대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네, 당의 중심을 잡고 지금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정략적으로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그 정의당이 그 투쟁 의지를 가지고 내지는 어떤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움직였던 그게 너무너무 그립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습은 도대체 뭔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왜 그 강한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옆에서 살살거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의당 지지자들이나 정의당 당원 여러분들이나 정의당의 집행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빨리 하겠죠. 오늘 안윤연대 발끈했던 대통령실에서 탄핵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네요. 김기현이가 말했으니까 탄핵이라면 나와도 상관없다. 이런 뜻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안윤연대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에게는 안철수 후보에게는 계속해서 압박을 넣더니 강하게 그냥 네. 압박했잖아요. 탄핵 발언에 대해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번 거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당이 전당대회를 하는데 전혀 관여할 일이 없다. 대통령실을 끌어들일 이유도 없고 이제 본인들끼리 당원을 향해 표를 구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전당대회에 끌어들일 일이 없다 그러면서 왜 대통령실에 있는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이진복이라는 네. 사람이 왜 안철수 후보에게 입 다물어라 조용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런 협박성 발언을 합니까? 이게 대통령실이 자기네가 끌어들인 게 아니라고요? 끼어든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 1등 하니까 나경원 의원한테 그렇게 린치를 가하고 맞습니다. 안철수 의원한테 국정의 방해꾼이라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이게 아무도 안 끼어드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지금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에 대해서 지금 전략적으로 당원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은 것 같다. 지금 공포에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김 후보 당대표 후보 초청 특별 강연회에서 대선 욕심 있는 분이 당대표가 되면 곤란하다. 그러니까 본인은 당대표는 되고 싶지만 대선 욕심은 없다 이런 네. 뜻이겠죠. 당대표 보통 대선 욕심 있는 사람은 잘 안 되기도 해요. 다른 데 당도 마찬가지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자, 이 뒷얘기가 중요합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딪히면 탄핵이 우려된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미래 권력이고
대통령은 현재 권력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현재 권력하고 미래 권력이 부딪히면 탄핵이 우려된다.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다. 이런 네. 취지로 들리는데 그러면 대통령 탄핵을 시킬 수 있다라고 대통령이 미는 후보가 그렇게 그냥 당당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데 대통령실에서 가만히 있고 관여할 일이 아니다란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네, 사실 안윤연대보다 심각한 게 탄핵 이게 끔찍한 발언이고 발언이죠.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탄핵을 당했고 그럼요. 당시에 당이 재기불능 상태에 빠지기도 했었던 만큼 금기어로 취급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을 김기현 후보가 했는데도 대통령실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보이고 아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같은 당 내에서 예를 들면 대선을 지금 다투는 것도 아니고 네. 다 같은 당 내에서 당 대표 보는 경선에서 탄핵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당에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네. 아 저는 상식적으로 이 납득이 안 가는데 이런 것들 다 김기현 후보가 하면 다 예뻐 보이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게 김기현 후보가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대권 주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대권 주자인데 대권 주자라면 차기 공천에 자기 사심이 들어가는 이제 공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김기현 후보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이 부분, 공천 부분을 지금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권성동, 나경원, 유승민, 이제 안철수까지 지금 폭풍 네. 포탄을 맞고 있는 중이었는데 여기 갑자기 천하람이 들어오면서 지금 안철수 의원을 사실 좀 살려주고 있는 셈이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정치권에서 당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자중질환이 더욱더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심평 변호사의 그 탈당 발언부터 지금 현재 김기현 의원의 탄핵 발언까지 이게 정상적인 여당의 집권 1년차 당에서 있을 수 있는 발언은 아니라는 거. 이걸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둔다는 거 상당히 비정상적이라는 거. 네.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희 기자하고 함께했고요. 네, 지금 또 슬기로운 경제생활 하겠습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나아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자, 하이브, SM, 인수, 카카오 인수 전쟁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BTS 소속사 하이브가 경쟁사인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갑자기 카카오의 전략이 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원래 조카하고 삼촌하고 사이에 벌어졌던 싸움인데 서울대 3인방끼리 이제 지분 가지고 싸우는 형국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뭐 변호사니까 너무 이 상황을 잘 아실 텐데 네. 사실은 이제 BTS 소속사 하이브가 이제 이수만 전 총괄의 네. 지분 14.8%입니다. 네. 갑자기 지난 10일에 갑자기 공시를 통해서 인수하겠다. 인수 단가가 주당 한 12만 원 선, 한 4,200억 원 정도를 주고서 공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대 주주였던 이수만 전 총괄은 지분이 3%대로 낮아지고요. 하이브가 일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네, 14.8% 가져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추가적으로 이제 다음 달 1일까지 소액 주주를 대상으로 해서 네. 주당 12만 원에 지분 25%까지 최대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되면 거의 40%예요.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풀옵션 계약도 있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이 갖고 있는 지분도 나중에 특정 시점에 그것까지도 다 사겠다. 그러면 최대한 43%까지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갑자기 지난 10일에 마련이 된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왜 BTS, 그다음에 카카오, 이 하이브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는 이 주식 인수, 이 지분 전쟁에 관심을 가지게 됐느냐. 사실 이것부터 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에 왜 그러는 싸움의 거죠? 발단은 네. 싸움의 발단은 이수만 전 총괄이에요. 네. 사실은 뭐 수만이하고 해서 SM이라는 엔터테인먼트라는 건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수만 총괄은 2010년부터 SM에서는 등기 사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경영권에서는 이미 손을 뗐어요. 근데 지분이
지분이 일대 주주다 보니까 네. 자기 개인 회사를 차렸습니다. 라이크 기획. 아, 라이크 기획. 예, 기획을 차렸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계약 내용을 봤더니 정말로 이거는 지금 굉장히 좀 쇼킹한데요. 네. 음원 수익의 2092년까지 2092년이요? 예, 앞으로 70년 동안 예, 그때까지 여기 살아있는 분이 계실지 저는 의문인데 지적재산권 보유 기간을 딱 정해놓고 네, 정해놓은 92년까지 음원 수익의 6%를 받기로 약정을 했어요. 6%나? 예. 그래서 지난해 상반기에만 SM으로부터 114억 원을 챙긴 겁니다. 같은 기간 SM 영업이익의 30%를 고스란히 갖고 갔어요. 우와, 대단한데요. 또 특히나 2020년에는 적자였어요. 네. 본사는 800억 원 적자를 냈는데 라이크 기획은 129억 챙겨갔어요. 음원 수익이니까. 그중에 수익이니까. 퍼센테이지로.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주주들의 불만이 폭주를 했고요. 현 경영진 가운데서도 불만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네 처조카라고 네.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1% 지분을 갖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가 있습니다. 네. 이번 달 최근 계속해서 지배구조 개선해라. 이건 잘못된 거다. 관행을 계속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SM이 별다른 반응을 안 보이니까 이달 초에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이 지분 1% 갖고 있어요. 거기가 지정한 감사가 등기 감사가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화들짝 놀란 거예요. 이제 실력 행사 이거 팽당할 수 있다. 네. 팽당할 수 있다라고 이제 화들짝 놀라서 SOS를 했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서울대 선후배 지간이지만 1대 2대라는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이브에 가는 걸 절대 반대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방시혁 회장한테 손을 내민 겁니다. SM 이수만 씨가 옛날에 가수도 했지만 서울대 농대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공부 되게 잘하는 특이한 그런 가수로 유명했었었는데 가수 하다가 이제 제작 이쪽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현재 SM을 만들어냈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했는데 이수만 씨가 얼마 전에 그때 나이 70 정도 됐었을 때 자기보다 10년 연하인 또 어떤 기자에게 갑자기 엄청나게 돈을 몰아주고 여성분에게 그래서 또 약간 스캔들 비슷하게 이분의 맞았어요. 무슨 판단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내부적으로 이 경영권 싸움의 좀 단초가 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여졌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카카오도 이 K-팝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 지분 확보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YG에 또 하이브 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이브하고 이 카카오가 좀 서로 싸우는 과정 중에서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가 좀 관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이 네. 사실은 이 카카오가 굉장히 종합 엔터테인먼트 유세를 꿈꾸고 있어요. 그렇죠. 웹툰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한 것이 바로 이 지적재산권뿐만 아니라 이제 가수들 플랫폼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실은 이 하이브의 경우에는 이미 네이버하고 손잡았어요. 그렇죠. 네이버하고 손잡아가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다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BTS 웹툰까지 만든다고 해요. 네이버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보면 플랫폼 경쟁인 건 맞고 플랫폼 경쟁에 한 개씩 잡아야 되는데 지금 SM의 경우는 경영권 분쟁에서 그동안 둘 다 안 주겠다 했었는데 갑자기 카카오가 이제 이달 초에 신주로 해서 제3자 이제 배정 방식으로 인해서 9%까지 지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갑자기 2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위협을 느꼈고 그러면서 다소 껄끄럽지만 후배니까 네. 방시혁 이제 의장한테 그러면 지분을 넘기겠다라고 이제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추산입니다. 예. 지금 방시혁 의장은 미학과를 나왔더라고요. 우리 서울대 미학과 나온 사람들이 참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진중권 씨도 그렇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미학과를 나왔는데 그동안에 나온 얘기로는 원래 서로 간에 뭐 관계가 이렇게 썩 좋았던 거 하지 않아요. 않았는데 네, 맞아요. 이번에 기사 나온 거는 제가 존경하는 이수만이 형님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온 걸 보고 역시 비즈니스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근데 이게 주목받는 이유가 뭐냐? 지금 시가총액을 좀 보게 되면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하이브가 1위예요. 네. 하이브가 지금 8조 1천억 원대고요. 네. 그리고 SM이 2조 7천억 원대. 합치면 시가총액만 11조 원대 공룡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러다 너무 보니까 1강 큰일 나요. 2중이에요. 맞아요. YG나 이제 JYP가 좀 밀리는 형상이거든요. 그랬더니 CNN이 뭐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 보면 소속사 이제 가수들이 대부분 왜냐면 지난해 국내 앨범 차트 판매 탑5 가운데 BTS, NCT 드림, 세븐틴이에요. 이 사람들 한 식구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CNN은 지금 만에 하나 하이브가 SM 인수에 성공할 경우 글로벌 3 업체들이 있어요. 레코드 업체. 뭐가 있냐면 소니,
유니버셜, 워너뮤직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K-팝의 대형 컨텐츠 업체가 탄생했다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헤매게 되는 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사실은 아까 말한 처조카와 이제 이런 윗선에 있는 다른 경영진들하고 손을 미리 잡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이 여기에 뛰어들려고 이제 딱 포석을 깔아놨는데 전격적으로 사이 나빠 보이던 방시혁하고 이수만이 손을 잡는 바람에 뒤통수를 맞았어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 지분을 늘려가기 위해서 이 행보를 계속 할 것이냐, 딴 사람 손을 잡을 것이냐,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1차 관문은 다음 달 6일에 있을 이제 주주총회도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법원의 판결이에요. 가처분을 신청해놨죠, 맞습니다. 지금. 예. 이수만 총괄이 지금 아니 왜 신주 계약을 특정 사람한테만 하느냐, 모든 네. 주주가 아니라 그러면서 가처분 이제 신주 발행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그 판단이 가장 중요해요. 만에 하나 여기서 가처분이 인용이 되게 되면 게임은 끝이에요. 사실상 하이브로 넘어가 버려요. 그렇죠. 왜냐면 카카오는- 제로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카카오는 바보 되는 거예요. 카카오는 이렇게 제로고 되면. 네. 나머지 40% 넘게 지분을 순차적으로 옮겨야 되니까. 근데 만에 하나 여기서 가처분이 인용이 안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카카오도 여러 가지 생깁니다. 왜냐하면 카카오도 자금력이 있어요. 왜냐? 사우디 국부펀드로부터 1조 2천억 원가량 투자를 이미 유치해놨기 때문에 현금이 풍부해요. 네. 대신에 이게 만일 지분 싸움으로 가게 되면 투자자들만 좋고 둘이는 서로 비용 때문에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고민인 거예요. 카카오도. 자, 산업공학과가 이길 것이냐, 미학과가 이길 것이냐, 농공과가 이길 것이냐 상당히 재밌어지는데 이스만 씨는 사실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내가 쫓겨나는 거 열받는다 계속해서 화를 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계약 내용을 들여다보니 이건 노예 계약이에요. 아니 2092년까지 본인의 자손까지 또 음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가지고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그거는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도 녹록치가 않아요. 왜냐면 적자일 경우인데도 음원 수익이라고 해서 가져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주가도 보니까 지난 주말에는 하이웨이 주가는 떨어졌어요. 네. 1% 넘게 떨어졌는데 SM의 주가는 16% 넘게 올랐어요. 아이고. 왜냐? 다음 달 1일까지 SM 주당 평균 12만 원으로 계산해서 25% 개인 주식을 매수하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직도 주가가 12만 원에 비해서 한 18% 미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올라갈 개연성은 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합병이라는 게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에는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는 있는데 물론 넘어야 산이 있어요. 하이브가 14.8%만이 아니라 지금 25% 넘어가게 되면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5%가 넘게 되면 당연히 이 기업으로 인해서 다른 경쟁사들이 또 도태되는 건 아닌지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스만 총괄 프로듀서가 과거에 그 그룹을 운영하던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을 못 벗어났다는 게 문제예요. 맞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막 자기네끼리 시작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죽거나 말거나 내 퍼센테이지는 챙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거는 꼭 챙기고 이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가 않았고요. 전문 경영인을 세워가지고 이제 제대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옛날처럼 그냥 내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겠어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족을 또 집어넣고요. 네, 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룹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 조 단위로 인터넷 세대에. 성장을 했습니다. 조 단위로 성장을 이미 했고 컸는데. 이러면 이제 준대기업 반열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나가서 경쟁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비슷한 수준의 이제 어떤 체제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럼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국내용으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몸집만 커진 거예요. 맞아요. 몸집만 커지고 비대해지다 보니까 돈은 수익은 되는데 이수를 어떻게 하면 나는 고스란히 다 가져올까 이것만 골몰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세금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좀 분배 이런 쪽에 신경 안 쓰고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고 결국 적대적 M&A까지 이제 지금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백기사나 흑기사나 지금 난리가 났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이런 자기네들끼리 집안 싸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보기에는 인수합병이 이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결국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지각 변동이 예상될 수밖에 없고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게 이게 K-팝 산업으로까지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대기업 자본이 있으면 좋은 건 일단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네. 왜냐하면 카카오나 네이버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전 세계로 빠져나가기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윈윈해서 플랫폼 업체들이랑 하이브는 네이버, 카카오는 다시 다음이라는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원해서 이제 SM의 경우에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입장이었었는데 오히려 경영권 문제로 인해서 지금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경영권 분쟁이 없었으면 이렇게 이제 소란스럽지 않고 순차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많았고 정말로 합병을 해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지금 적대적 합병이 더 불거지다 보니까 현 경영진도 사실은 하이브의 이런 적대적 M&A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복잡하고. 정말 맞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가처분 결과가 중요하니까 이거 네.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 슬기로운 경제생활 이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기 신도시 재정비 가이드라인 발표했는데요. 재건축 연한을 낮추고 용적률을 높이고 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노후주택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데요. 자, 재건축 기준 연한이 원래 30년인데 20년으로 단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전에는 20년이었는데 30년으로 올린 거였거든요. 이게 멀쩡한 집을 다 부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개발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이 물가만 올리고 투기만 조장한다는 게 생각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요즘 무슨 이유로 30년에서 20년으로 재개발 건축 기준 연한을 내린다는 것인지 이런 것들 좀 솔직히 좀 납득이 안 가고요. 표면적인 이유는 형평성 논란, 시간 단축이에요. 뭐가 형평하다는 거죠? 왜 일기 신도시만 각종 혜택을 몰아주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 일기 신도시라는 건 다 경기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산, 대구, 광주까지 다 합친 거예요. 49개로. 건축 연한 20년으로 낮추면서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신도시뿐 아니라 서울에선 목동, 상계동, 중계동, 개포동, 고덕 다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서울 외 수도권에서도 인천, 안양, 수원, 영통지구까지 돼요. 또 지방으로 내려갔더니 대전, 둔산, 광주, 부산, 해운두, 네, 대구, 성사까지 전국적으로 49개 택지 지구가 이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해야만 특정 업체에 주는 혜택, 뭐가 혜택을 주는 있습니까? 형평성 논란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노린 겁니다. 특별 정비구역으로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하겠다. 그러면 파격적인 혜택이 있는다 그랬는데 무슨 혜택이 있는 크게 거예요? 두 가지예요. 네. 그동안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재건축 20, 30년 되더라도 골격 튼튼하면 반려됐어요. 네, 맞아요. 안전진단이 첫 관문인데 안전진단 절반 이상은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안전진단 적어도 낮추거나 아예 없애겠다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같은 면적에 더 많이 위로 지을 수 있도록 용적률을 더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용적률 높여준다. 되게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용적률을 300에서 50%, 역세권에게는 500%까지 해준다는 얘기 뭐냐.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 같은 땅에 지금까지 30층만 지어질 수 있다면 50층까지 지으십시오. 이렇게 허락해 준다는 그럼 거예요. 너무 좋네요. 그러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재건축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익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 통해서 수익도 얻을 수 있죠. 네. 정부도 좋아요. 여기 추가되는 일반 분양분의 일정 부분은 다 세금으로 걷어들이죠. 임대로 임대로 걷어들일 걸 수 수 있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지만 다만 문제는 뭐냐?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고 왜 20년 이상 지역인데 난 지금 조금 전에 규정대로 지금 땅 파고 시작하고 있는데 난 대상에서 왜 제외되느냐?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야 그러면 앞으로 나는 지금 10년, 15년 남았는데 이거에 계속 유지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불안, 형평성 차원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아유, 참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100년지대계인 것 같은데 100년은커녕 10년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정말 대통령 바뀔 때마다 이렇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해도 되는 건지 솔직히 저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신통이라고 하는 거 서울시에서 해놓고는 신통 하려면 주민들이 몇 %가 오케이 해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그런 기준도 없대요. 그런 기준이 없대요. 신속 통합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한다는. 모아주택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속 통합 해주겠다. 빨리 이제 공공의 뭐 어떤 걸 좀 공공 주도로 해서 예. 개건축 사업이 지구 지정만 5년 걸리고요. 첫 삽지면 10년에서 20년 그렇게 걸려요.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신속 통합 기획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우르르 몰려가서 받아놨는데 실제 돌아가는 모양새가 그러지가 않고 토지거래 허가적으로 묶이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신속 통합 안 하겠어요라고 말하니까 신속 통합 안 한다라고 할 때 몇 %의 주민 동의가 필요한지 정해놓은 게 없어요. 10%만 한다 그래도 우리는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서울시의 태도라고요. 근데 그거는 반발할 요지가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건 왜냐하면 위헌적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지구 단위 내에서 똑같은 연수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새로 막 지어진 주택도 있을 수 있고 오래된 주택도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그나마 좀 납득이 가요. 그러니까 설득이 재개발, 돼요. 재건축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기준에 몇 퍼센트 이상은 찬성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이 신소통합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서 공공개발을 위해서 이만큼이나 부담을 하는 이 주민들이 나 이거 못하겠어요라고 하면은 몇 퍼센트면 못하는지 동의율조차도 정확히 정해진 게 없고 서울시 맘이라는 게 이게 상식으로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요. 아, 제가 또 흥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요 내일 정영학 녹취록 단독 보도했던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와 함께 내일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장동 사건이라든가 이런 재판과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